신나는 금요일, 오늘은 총선 길라잡이를 시작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민병선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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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병선 부위원장님은 총선에 나오셨다가 네. 쓰라린 컷오프로 당했습니다. 쓰라린 컷오프를 당하시고 네. 오늘 총선 길라잡이로 예. 해주시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마지막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의대 정원 문제 갈등 수습이 있었는데 어제 윤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가 만났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민병선 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쉽죠. 아쉬워요. 의대 정원을 늘리라는 요구는 사실은 전 정부부터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난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심지어 보수 신문, 진보 신문에서도 전부 다 사설로 의대 정원 좀 빨리 늘려라, 의사 수를 빨리 늘려서 네. 저희가 고령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시대적인 사실 소명입니다. 네.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제 결과가 참 안 좋게 나와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결과가 안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대통령과 전공의가 이제 처음 자리에 마주 앉았는데 어제 한 번 만나서 무슨 합의가 도출될 거면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왔겠습니까? 그럴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고요.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어쨌거나 만났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어떤 의대 정원의 그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총선을 앞두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 부분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여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나 대통령이 혹시라도 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게 되면 이번 총선의 흐름을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타개를 하게 되면 본전을 하시는 거죠. 본전을 했다. 네. 이거는 시대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였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해내겠구나. 이분이 또 찍어 누르는 거 잘하시잖아요. 그래요. 찍어 누르는 거 잘하시고 이렇게 휘어잡는 거 잘 하시니까 약간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못한 문제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전 정부에서도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니까 네. 잘 해결을 하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 해결이 조금 난망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그렇게 찍어 누르시는데 능한 분이면 찍어 누르시던지 아니면 현대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소통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소통을 통해서 정말 그 상대편의 진심을 좀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 이것이 정치인의 어떤 그 현대 정치인의 제일 중요한 그 덕목인 것 같아요. 자질이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의 장기를 발휘 못하시고 계시고 찍어 누르기 그렇다고 소통도 하고 있지 못한 모습들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떤 퇴로가 안 보여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네, 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네. 어제 대통령께서 그 전공의 대표와 면담하면서 2시간 20분 동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뭐 찍어 누른다 이거는 지금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제 어쨌든 처음으로 마주 앉았기 때문에 이 의료 문제가 강대강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어떤 그 국민적인 우려는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자체로 여당에게 득점이 되면 득점이 됐지 뭐 실점이 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또 만약에 정부 측에서 의대 정원을 가지고 좀 줄이고 이런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평가가 더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또 역풍이 되는 겁니까? 의대 정원을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으로 이게 네. 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00명이라는 어떤 이 딱 수치를 제시를 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협상 전략에서 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단계적인 증원 문제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안대로 사실 하고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약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의사협회들과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문제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벌써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의사들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문제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사실 그 사태가 늦어졌어요. 그 진작 좀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게 총선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거니까요. 뭐 당연히 이건 타결이 되면 총선에 도움이 크게 되죠. 그럼 다만 이제 시간이 지금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 전에라도 뭔가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그 구성의 계기 그게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털어내지 못한 후보자 리스크 매일매일 뉴스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에 후보 리스크 중에 김준혁 후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구 이해 전체 판세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매를 맞고 있는 면에서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부당하다. 예,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네. 특히 민주당 김준혁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훨씬 더 많은 매를 맞고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미디어 쪽에서 그렇게 맞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당은 조금 그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 정말 성심껏 그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김한란 총장의 문제는 그 친일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고문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일제에 협조했던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요거 조금 더 나갔죠.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한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친일 문제를 거론하는 와중에 했던 것이고 친일 문제가 네, 그리고 아니라 성상납에 대한 그렇죠. 문제를 그게 이제 여쭙고 친일 있는데요. 문제죠. 사실은 크게 보면 이제 친일 문제인데 그 이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 학자잖아요. 학자니까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어요. 학설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라는 매체가 사실 좀 자유로운 측면들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공중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는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조심성 없이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사과를 했으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 양해하시고 좀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좀 반박을 드릴게요. 일단 부당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국민들께서는 이슈도 보지만 그 이슈에 대한 태도도 보시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김준혁 후보의 숱한 막말들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시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만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김한란 총장에 관해서는 김준혁 후보가 친일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김한란 총장이 이화여대생들을 그 당시에 미군에게 성상납시켰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 막말 비판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상납에 대해서 무슨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팩트는 없고 지금 뭐 본인의 뇌피셜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친일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김준혁 후보가 학자면은요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놔야죠. 그날도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그날 밤에 블로그에 논문을 하나 올렸어요. 나는 사과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근거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고개를 든 셈인데 그 논문을 제가 42페이지짜리인데 다 읽어봤습니다.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인가요? 그 논문인데 거기 보면 무슨 김한란 총장이 이화여대생들을 미군에게 성상납시켰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논문 앞부분에서 위문과 위안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최소한의 학자적인 양심도 없이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서 이걸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정서가 공유되고 있는 점이에요. 오죽하면은 조상호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 어제 MBN에 나와가지고 그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두둔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큰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의 여성 의원들 지금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매우 눈여겨보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뭐 연산군이라든지 고종이라든지 그 역사학자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후보에 대해서 후보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인지 좀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가 당에서 그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제가 좀 전에 지적을 했듯이 그 후보가 맞는 매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디어들이 사실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에 대해서 지금 뭐 김준혁 후보라든지 여러 후보들을 훨씬 더 많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김준혁 후보가 사실은 성심껏 저는 좀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인이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의 문제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능력의 문제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조금 더 좀 살펴주셨으면 해요. 유튜브라는 게 저도 많이 요즘 출연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저희 유튜브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수와 진보로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쪽 진영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조금 과도한 측면들이 있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주당 쪽 진영 분들하고는 여성 비하나 성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민주당이 김준혁 후보가 공격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시면 그 부당함을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오늘 아침이라도 지금 공천 취소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비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했습니다. 장해찬 후보를 공천 취소해서 장해찬 후보의 SNS가 매일같이 발굴돼서 보도되는 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김준혁 후보 발언 때문에요. 이화여대 출신의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불똥을 맞고 있어요. 네. 후보들 모두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이게 과연 말씀 주신 대로 김준혁 후보가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것이냐 또 같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김준혁 후보는 사실 정조 전문가였어요. 아, 정조 전문가예요? 네, 정조의 리더십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사실 학자적으로 이룬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평가를 그러니까 근대사, 그러니까 조선 후기와 근대사로 이어지는 역사 전문가고요. 박물관의 학예사를 거쳐서 지금 교수까지 가면서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성과들을 이뤄냈어요. 근데 그 학문적인 성과들을 다 무시하고 어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유튜브라는 게 좀 재미로 하는 발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크게 키워서 그거를 선거의 와중에 공격하기 위해서 왜 근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한참 지난 얘기들을 이제 총선에서 꺼내가지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있었는데 왜 이제 나왔냐면요. 민주당이 비명 횡사, 친명 횡재 공천을 하기 위해서 친명 후보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대선은 한일전이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던데 민주당이 좋아하는 슬로건이 그거죠.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습니다. 일본에게 지지 않으려면요. 김준혁 후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네. 엊그저께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즈오카 현 지사가 사퇴를 발표했어요. 왜 사퇴했냐. 이분이 4월 1일에 신입 공무원 훈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야채를 팔거나 소를 돌보거나 그런 것과 다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입 공무원들은 두뇌와 지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야채를 팔거나 소를 돌보는 사람들을 광역으로 비하한 거예요. 시즈오카 현의 항의가 빗발쳐서 결국에는 이 현 지사가 사퇴를 발표했는데 초선 지사도 아니고 무려 4선 지사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퇴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은 이런 외신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실 거 아닙니까? 일본은 이 정도 막말을 하면 그래도 공직자가 책임지고 사퇴를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뭐냐. 우리 유권자들이 참 일본을 부러워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이재명 대표로도 또 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냄비, 나베 이 냄비와 나베라는 거는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굉장한 여성 비하더군요. 근데 이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성 혐오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 좀 신중치 못한 발언이기는 하죠. 누가요? 네, 이 나베 발언이 네. 사실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친일 그만큼 어떤 친일 문제
그러니까 네. 지난 이번 정부에서 어떤 그 일본과의 그 반성을 촉구하고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했던 그 정서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어민들 특히 어떤 우리 수산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문제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굉장한 분노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그 뭉개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일반인들의 그 반일 정서들이 굉장히 많이 고조돼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정서를 조금 그 대변했다라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베라는 것이 지금 반일 정서를 대변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민주당에서도 다 아실 거예요. 뭐 나경원 전 의원과 아베 합성을 하고 하는데 그 나베가 일본말로 무슨 의미인지 민주당에서도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차마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여성 혐오 정당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민주당 내부에서 여성 의원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들고 일어나셔야 맞는데 가만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발언 우린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국민의 대표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심지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 출신 의원들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서영교 의원. 그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해방 이화의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나베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요. 아무리 상대당 의원이어도 이렇게 여성 혐오적인 비하를 할 때는 그 당의 여성 의원들부터 들고 일어나셔야 맞는데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당에서 보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의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사전에도 받으셨는데 예, 민주당만 많이 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네. 작성한 건 아닌데 네. 좀 있으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리스크 양문석 후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편법 대출, 불법 대출 논란을 빚었는데 새마을금고가 대출 환수 결정을 했어요. 여기에 재산 축소 의혹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양문석 후보 새마을금고가 대출 환수도 너무 빨리 결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철저히 철저히 조사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양무성 후보가 만약에 네.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잘못한 문제죠. 잘못한 문제이고 그 집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은 그 적절하게 그 이렇게 대처를 하시고 네. 만약에 그럼 집을 만약에 그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본인이 또 집을 내놓겠다라고 했고 그랬어요. 매각을 하겠다고 한 문제이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 정서상에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문석 후보가 성실하게 네. 그 부분에서 해명을 하시고 비판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후보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으면 되는 문제 같아요. 네. 후보는 일단 안고 간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양문석 후보 논란이 김부겸 선대위원장으로도 또 튀고 있습니다. 이 대출에 김부겸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건데요. 김 위원장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위원장이 관여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긴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네. 김부겸 위원장이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게 그래요? 지금 이 문제가 왜 불거졌냐면요. 네. 그 김부겸 위원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분이 그 김부겸 그 위원장의 외곽 조직인 새희망 포럼의 그 전남지부 준비위원장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그 김부겸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할 때 행안부 추천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금융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인지 매우 의문이 들어요. 민주당 조직국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인데 이런 분이 아직까지 전문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불법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때에는 그만큼 중앙회 관리 감독이 부실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김부겸 위원장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은 통감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그 책임 회피만
만 하시는 모습은 참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만 살펴봤는데 드디어 네. 국민의힘 논란도 나옵니다. 네. 네. 국민의힘 논란. 바로 부산수영구의 장해찬 후보입니다. 장해찬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이 취소됐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지금 3파전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이 지역구는 민주당의 열세 네. 지역인데 네. 지금 이게 3파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참 이 문제 제가 참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왜 사실 곤란하세요? 정현욱 후보하고 동아일보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현욱 우리 후보님을 응원해 드리기도 쉽고 네. 그러니까 신문사 선배로서 응원해 드리고 싶지만 어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또 네. 이렇게 장해찬 후보의 어떤 파이팅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긴 한데 네. 이거는 사실은 장해찬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부산 지역 전체가 지금 그쪽 말로 디비지고 있잖아요. 아, 디비지고 있군요. 디비지고 정서가 완전 디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산 엑스포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원래 부산이 가지는 그 야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야도로서의 조국 전 장관께서 조국 지금 당 대표께서 네. 말씀하셨던 그 한국의 민주화를 그 앞당겼던 그런 어떤 야성의 도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정권의 실정. 현 정권의 실정이 어떤 그 트리거를 제공을 하신 거죠. 그 야성이 그래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후보 한 명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 지역구가 지금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되게 위태롭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산. 그 네. 부분에 어떤 일환으로서 좀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디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론조사를 아, 공표 사항까지 적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그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Y죠. 네. 여기에 의뢰해서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고요. 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35.8% 그리고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가 31.1% 이렇게 해서 오차범위 내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조사에서도 지금 유동철 후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35%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디비지고 있다는 것은 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고 자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지금 그 민주당 후보하고 오차범위 내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장해찬 후보가 정치적인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네. 결국에는 유권자들께서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좀 덧붙여서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제도 장해찬 후보, 오늘은 정현욱 후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두 사람 간에 이제 뭐 대화는 해보겠다. 그렇지만 단일화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이 책임론 누가 더 크게 받는 겁니까? 저는 책임론이 발생할 상황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책임론을 아니 왜냐하면 상황이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이 선거에 승리를 하면 누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민분들이 하신다. 유권자들께서 네. 전략적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장해찬 후보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제 밤 12시인가요? 네. 그 밤 12시에 정현욱 후보 캠프를 찾아갔다고 하던데 그런 거는 별로 정치적으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하던 거거든요. 그 안철수 의원 집에 새벽 1시에 찾아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결례고 그렇게 해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걸 흉내내고 이런 건 참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변호사님,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언급해주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여야 목표치, 그 민주당의 목표치와 또 반전의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참 저는 이런 선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떤 저도 선거요? 총선을 여러 번 지켜봤고 네, 각종 선거를 지켜봤지만 변수가 하나인 선거거든요. 변수가 하나요? 너무나 단순한 선거예요. 뭐죠? 정권 심판, 아, 윤석열 심판. 네. 나머지는 이슈가 안 돼요. 심지어 양문석 후보 잘못했다 그러고 김준혁 후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이슈에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선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만큼 그 분노의 크기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어떤 동인에 있어서 가장 큰 동인은 저는 분노라고 생각을 해요. 분노다. 네. 근데 그 분노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제가 보기엔 어떤 그 작은 이슈들이
앞으로도 터져 나온다고 해도 이 그 큰 이슈, 네. 정권 심판이라는 이 큰 이슈를 덮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거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몇 석 예상하세요? 저는 151석 이상. 151석 이상 네. 비례대표까지 다 합쳐서 아니요. 지역구에서만 151석. 지역구에서만 151석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민주당이 과반을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 변호사님. 저는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민주당의 오만이야말로 막판의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흔히 선거에서 특히 막말이 변수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막말은요 그냥 변수가 되는 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오만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그 오만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분노하게 됐을 때 그게 변수가 되는 겁니다. 2004년 총선 때요. 그 정동영 의장이 그때 노인 폄하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 노인 폄하 발언이 선거에 큰 변수가 된 이유가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문에 탄핵 역풍이 크게 불어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는 걸로 다들 예측했던 선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우리당이 선거 다 이긴 것과 같은 자세가 나왔고 그 상황에서 노인 폄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표 맡겨놨냐 이 선거 다 이긴 것처럼 행동하네. 그래서 역풍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그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가 별 변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공천을 바로 취소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엎드려야 맞는데 상관이 별로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국민들은 거기에서 오만을 읽게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변수가 안 되는 이슈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100분 토론에 나와서 우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젊은이들 표매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별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별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거대한 정권 심판이라는 큰 이슈에 눌려서 당연한 것이다. 저것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권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무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하위 이슈화 돼버리는 이런 선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정권 심판의 이슈 아래 나머지 이슈들이 되게 너무 작아져 버리는 네. 이런 선거의 양상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민병선 위원님께서 처음 보셨다고. 네. 또 저희가 발을 하다 보면요. 우리 김진 이렇게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네. 자꾸 말이 있어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이 김진 전 논설위원의 발언은 이겁니다.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 바로 요 발언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이거 뭐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50여 권의 승부처를 가지고 말 그대로 살 얼음판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송영훈 변호사님, 이거는 누가 불리하고 유리한 겁니까? 아니 실제로 지금 경합지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초경합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시점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사전투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많이 좀 투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사전투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오는 속보를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런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누가 유리하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면은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저는 오히려 네. 재외국민 투표율을 봤어요. 재외국민. 재외국민 투표율. 네. 외국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외국에 계신 분들이 조국의 어떤 이 선거에 참여를 하시고 싶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표를 하신 건데 이게 역대 평균의 3배가 나왔어요. 와.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현상이거든요. 네. 저는 그 힘이 뭐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노거든요. 갑자기 선진국이었는데 선진국에서 미끄러지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선진국에서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에 대한 재외 국민들의 분노. 이것이 어떤 사전투표 지금 오늘 시작했으니까 지금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지금 8시 지금 9시도 안 됐으니까 네. 이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가지고 말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오히려
재외국민 투표가 그렇게 높게 나왔던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시 기준으로 지금 사전 투표율은 1.25%를 기록하고 있는데 21대 총선보다는 높고요. 또 선진국에서 미끄러졌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그 개인의 의견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송 변호사님. 자꾸 이게 우리가 붙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송 변호사님. 예,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뭐 지금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죠.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는 보수 유권자들께서도 사전 투표를 뭐 터부시하거나 배관시하지 않고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역시나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최종 투표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짧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약에 투표에 많이 나오면 선거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 승리로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 변호사님. 짧게. 투표율은 무조건 높아야 돼요. 유불리를 가릴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영화로 비유를 하면 1,000만 관객이 들고 박스오피스 1위를 해야지 뭐 한 300만 들고 1위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화계가 다 기울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율은 네. 정말 역대 최고로 기록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